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아베트라나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가족의 살인과 거짓의 위증, 그리고 숨겨져 있던 진실의 비극이 얽혀 있는 사건을 소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라 스카치는 1995년 4월 15일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치타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 사라가 온화하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성장하기를 바랬습니다. 사라는 10살 연상의 오빠 클라우디오와의 나이 차이로 가족들은 외동딸처럼 애지중지했습니다. 사라의 아버지 자코모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밀라노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하고 오빠 클라우디오는 전국을 순회하는 트럭 운전사로 일하며 가족을 도왔습니다. 그 결과 집에는 사라와 어머니 치타 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사라는 하얗고 투명한 피부와 밝은 금발로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외모를 가졌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흔치 않은 외모 덕분에 동급생들로부터 조롱과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사라는 성격이 강하고 말수가 적어 학교 안팎에서 친구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사라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은 그녀보다 7살 많은 사촌 사브리나입니다. 사브리나는 사라의 이모 코시마의 둘째 딸로 성격이 밝고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녀와 사브리나의 관계는 더욱 친밀해졌고 방과 후에는 자주 사브리나를 따라 카페에 가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사라는 사회적 환경에 빠져들게 되고 사브리나의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사라를 아기자기한 동생처럼 대하며 특별한 관심을 주었습니다. 2010년 8월 26일 사라와 사브리나 그리고 사브리나의 친구 마리와 함께 해변에서 서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오후 2시 30분에 사브리나의 집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사라의 집과 사브리나의 집 거리는 600m 떨어져 있습니다. 1시 35분경 사라는 약속 장소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몇 분 후 사라는 신비롭게 사라져버렸습니다. 두 여자는 사라를 기다렸지만 약속 시간이 되어도 사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라의 휴대폰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족과 친구들은 마을 곳곳에 사라를 찾으면서 사라의 전화를 기다렸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녁 8시 어머니 치타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신속하게 사라의 소셜미디어 계정과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경찰은 이웃과 학교 친구들을 방문하여 사라의 생활과 정보를 수집하며 유효한 단서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경찰은 마을과 주변 지역에서 실종자 수색을 시작하고 치타와 사브리나의 친척들도 적극적으로 언론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친척들은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다양한 인터뷰와 인터넷을 통해 실종자 정보를 최대한 널리 퍼뜨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상황은 그리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2010년 9월 28일 사라의 이모부이며 사브리나의 아버지 미셸리가 경찰에 찾아와 조카가 실종된 날 마을의 모스카 구역에 갔던 기억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찰의 탐문 수사 때 사라의 행적을 말한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건 다음 날 미셸리는 농사일을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다가 자택에서 멀지 않은 올리브나무 숲 근처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라의 휴대전화의 고리가 캔 모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매우 유사하다고 느껴 경찰에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휴대전화 상태는 매우 열악했으며 배터리는 방전되었고 유심카드도 분실된 상태였지만 다행히 모든 데이터는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미셸리의 이상한 행동은 경찰의 주목을 받게 되고 절차상 증인 신분이었지만 조사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로 간주하고 신문 강도를 높였습니다. 8일 후 약 10시간 동안 고강도 신문을 받은 미셸리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우울한 마음에 조카에게 성적 환상을 품게 되어 충동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8월 26일 실종된 그날, 사라가 혼자 집 차고에서 사브리나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사라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사라가 저항하자 급한 마음에 트랙터에 있는 밧줄로 목을 졸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욕망을 참지 못해 사라의 시신을 추행했답니다. 미셸리는 범죄가 드러날까 두려워 급히 2명의 친척을 불러 시신을 모스카 구역의 지하실에 숨겼다고 말했습니다. 사라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했을 때 그는 매우 두려워 사라의 휴대전화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답니다. 미셸리는 몇 차례 경찰서 맞은편과 마을 슈퍼마켓 도로변에 휴대전화를 버려보았지만 아무도 발견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경찰에 나가 휴대전화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경찰은 미셸리가 알려준 모스카의 지하실에서 사라의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어머니 치타는 생방송 TV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으나 유해 발견 소식이 전해지자 스튜디오의 모든 사람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당시 무더운 날씨와 은닉 시간이 너무 길어 사라의 시신은 이미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사라가 입고 있던 옷은 지하실 근처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발견되었으며 옷은 불에 탄 흔적이 있어 남은 것은 조각과 재뿐이었습니다. 법의학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추정 사망 시간은 8월 26일 14시에서 15시 사이로 나타났습니다. 시신은 벌거벗은 상태로 사라의 목에는 1~2cm 폭의 겹쳐진 족적이 있었습니다. 질식이 직접적인 사인으로 판단되며 이는 미셸리의 진술과 유일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나 싸움이나 저항의 흔적이 없었으며 명백한 외상이 없었습니다. 목의 족적은 두 방향에서 힘이 가해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두 사람이 피해자를 양쪽에서 밧줄이나 줄을 잡아당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외에도 유해의 양손 손목에는 묶인 흔적이 있었지만 미셸리가 전혀 말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 성적 추행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성폭행이나 성적 접촉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약 20일 후 2010년 10월 15일 경찰은 미셸리를 소환하여 부검 보고서의 근거를 바탕으로 미셸리의 진술을 의심하고 신문을 했습니다. 그때 미셸리는 매우 당황하며 이전의 진술을 번복하고 경찰을 놀라게 하는 새로운 용의자를 말했습니다. 당시 미셸리는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답니다. 사브리나가 미셸리를 찾아와 지치고 멍한 표정으로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후 미셸리는 차고에 들어가 상황을 확인했으며 사브리나가 자수하여 자신의 앞길을 망치는 것을 차마 바라볼 수 없었던 그는 대신 사건을 수습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미셸리의 두 번째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은 사브리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여러 가지 간접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2009년 12월) 사브리나는 친구의 소개로 이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반에게 여자친구 비르지니아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빠르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사브리나는 이반의 여자친구를 개의치 않고 이반에게 깊이 빠졌습니다. 반면 이반은 사브리나에게 거리감을 두고 그저 서로 즐기는 것에 그칠 뿐이었습니다. 이반은 정식 여자친구 비르지니아와 헤어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반의 일상생활을 사브리나는 세세하게 신경 쓰며 친구들에게 달콤한 연애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사라가 항상 사브리나에게 붙어 다니기 때문에 사브리나는 이반하고 데이트할 때도 사라를 데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라는 이반의 유머와 친절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보고 이상적인 남성으로 매료되었습니다. 이반이 사라를 소중히 여기고 좋아하는 모습은 사브리나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반은 자주 사라에 대해 애정 어린 말투로 말했습니다. 사브리나는 사라가 자신의 사랑에 방해가 되는 불협화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의 반감을 사지 않기 위해
직접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세 사람은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균형은 2010년 8월 3일에 깨졌습니다. 사브리나와 성관계를 가진 후 이반은 헤어지자고 말하며 사브리나와 친구 사이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브리나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반에게 다시 사랑을 회복하려고 노력했으며 며칠 동안 4,500통이 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반은 사브리나의 적극적인 회복 시도에 거절하지 않았지만 메시지에 간헐적으로 답변만 했습니다. 반면 사브리나는 재결합에 대한 환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라는 사브리나 친구들과 대화에서도 언니가 이반에게 차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오빠 클라우디오에게도 말했습니다. 그때 클라우디오는 사촌 사브리나가 바람둥이에게 속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족으로서 그녀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반에게 따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름 방학 동안 클라우디오는 주말마다 여동생 사라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8월 21일 저녁 클라우디오는 술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이반을 찾아갔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브리나에게 상처를 입힌 것을 크게 비난하며 사과하라고 이반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에게서 멀어지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반은 사브리나가 문제를 일으키고 자신에게 난처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반은 사브리나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는 사적인 연애가 모두에게 알려져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며 앞으로 어떤 만남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완전히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라가 오빠에게 말한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사브리나는 깨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브리나에 대하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브리나는 사라에게 깊은 원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건 전날 8월 25일 저녁 사브리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사라에게 화를 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게 너의 잘못이야. 너는 항상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 내가 없었다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됐을 거야. 이번에는 정말 끝났어. 너 때문에 모든 것을 망쳤단 말이야. 사라는 반박하지 못하고 조용히 사촌 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쩔 줄 몰라 눈물만 흘렸습니다. 경찰은 사브리나의 살인 동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그녀를 체포합니다. 그러나 사브리나는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며 사라와 몇 번의 다툼이 있었지만 자매 간의 갈등은 금방 풀린다고 변명했습니다. 이른바 질투나 삼각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미셸리가 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사브리나의 진술을 듣고 이반을 조사하여 새로운 단서를 찾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하던 날 이반의 핸드폰 위치가 그의 집에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이반을 신문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찾아내지 못한 이반의 거짓 진술은 추후 밝혀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교착 상태에 빠지고 경찰은 수사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가족의 공모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브리나의 어머니이자 사라의 이모인 코시마도 공모 가능성을 조사했습니다. 코시마는 사건에 연루된 것을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코시마에 대한 조사를 핸드폰 데이터를 통해 시작했습니다. 사건 다음 날 8월 27일 오전 10시 26분에서 10시 40분 사이 코시마와 사브리나의 핸드폰 GPS는 사라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서 확인이 되었으며 시신을 숨기거나 사라의 옷을 버리는 것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코시마와 사라의 어머니 치타가 친자매이지만 두 사람의 성장 과정이 달라서 코시마가 치타에게 앙심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자매는 수년간 거의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코시마와 치타는 농촌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님은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소득이 적었습니다. 그들은 4명의 딸을 양육할 여력이 없어서 치타를 먼 친척에게 입양 보냈습니다. 치타의 양부모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성격이 유순하며 좋은 사람입니다.
치타는 편안하고 행복한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코시마는 가난 속에 어릴 적부터 많은 농사일을 하며 두 여동생을 돌봐야 했습니다. 결혼 후 두 자매는 이웃에 살게 되었지만 친밀함은 없으며 성격 차이로 서로 왕래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9월 중순 코시마와 치타의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재산을 4명의 딸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치타와 똑같이 준 것에 코시마는 불만을 가졌습니다. 또한 사브리나가 사라 때문에 연애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사람들에게 비웃음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경찰은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여러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결정적인 목격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라가 실종된 지 반년이 지난 2011년 4월 9일 꽃집 주인 조반니는 사브리나와 코시마와 함께 사라가 차에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2시에서 2시 10분 사이 길가에 차를 주차했습니다. 그때 코시마의 집 차고 앞에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차 안에는 사라와 사브리나 그리고 코시마와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운전석에 있던 사브리나는 화가 난 목소리로 사라를 강하게 비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사라는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라가 문을 열고 나오더군요. 그러나 코시마가 사라를 강제로 차 안으로 다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차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사라가 실종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조반니의 증언은 사건 해결에 중대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코시마의 핸드폰 데이터 기록을 다시 조사했으며 사건 당일 자택 차고에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코시마는 딸과 공모하여 조카를 살해한 혐의로 2011년 5월 26일 유괴 및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검찰은 사라 사건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가족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주거 공간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간주했습니다. 사브리나는 코시마와 함께 사라를 납치하여 집 차고로 데려와 사라를 살해하고 미셸리는 시신을 은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시마 모녀는 재판 동안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2013년 4월 20일 법원은 사브리나와 코시마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리고 모녀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미셸리는 시신 은닉 혐의로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코시마 가족은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습니다. 4년 뒤 2017년 2월 21일 최종 재판은 1심의 형량을 그대로 판결했습니다. 또한 시신 은닉에 협조한 두 사람의 친척이 추가로 밝혀져 4년 11개월과 1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년 뒤 이반의 여자친구 비르지니아의 신고로 이반은 위증죄로 기소되어 2020년 1월 21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 이반이 담배를 사러 간다고 차를 몰고 나갔어요. 휴대폰은 집에 둔 채로 말이죠. 늦어도 10분이면 돌아올 줄 알았으나 1시간이 다 되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긴장한 모습으로 돌아와 사브리나 집 앞에서 사라와 사브리나의 가족과 언쟁을 보았다는군요. 그리고 사라를 태우고 차고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심각한 상황을 느꼈다고 저에게 말했어요. 불안감을 느낀 이반은 일부러 멀리 돌아서 집으로 왔다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처음에 경찰은 비르지니아의 증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반이 사브리나와 바람을 피운 이유로 헤어졌기 때문에 그녀가 복수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비르지니아의 태도가 확고하자 경찰은 이반과 관련된 여러 증거를 조사했습니다. 특히 전화감청에서 가족에게 거짓말을 하라는 요청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침묵을 지켰던 것입니다. 일부 언론은 이반이 살인에 관여했기 때문에 사건의 핵심 정보를 숨기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만약 이반이 범행에 관여했다면 미셸리는 아마도 자신의 딸이 아닌 이반을 폭로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언론은 사건을 이모 가족의 미스터리라고 했습니다. 지난 2월 11일 미셸리는 1년 감형의 혜택을 받아 석방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